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제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인트로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경제 문제 왜 발생하는가 살펴보고요.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그리고 경제학과 관련해서 분류를 할 때 이론 경제학의 구성과 방법론, 더 나아가서 경제학의 주요 원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미시경제부터 거시경제, 국제경제까지 아우르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에서 1번에 경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목차가 교재랑 똑같으니까 교재 펼쳐주시면서 제가 필기 같은 것도 할 때 교재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교재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경제 문제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교과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언제 소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문제들이다 라는 거는 바로 다 선택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매 순간 직면하게 되는 선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그랬죠? 왜요? 맞아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무한한데요.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바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족하다는 게 아유 나 좀 적게 갖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간이 많고 그럴지라도 인간의 욕망이 너무 무한대로 높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벌같이 돈이 많은 사람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은 결핍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재화나 서비스, 자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경제재가 있고 자유재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말은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올라야 돼요. 희소성이라는 말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경제재다라고 하면은 희소한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짜가 아닌 거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를 경제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자유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유재다라고 하면 자유, free 이런 걸 번역한 건데 free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를 자유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짜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공기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깨끗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상쾌한, 청명한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냥 탁한 뭐 미세먼지가 끼어 있는 그런 공기가 아닌 깨끗한 공기는 희소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물과 그런 공기도 이제 돈 주고 사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유재,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을 자유재, 그리고 깨끗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희소성이 있으니까 경제재, 이코노믹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소비재가 있고 생산재가 있어요. 생산재는 뭐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라는 게 일반 소비자가 보리를 구입해가지고 보리차를 만드는데 사용하면 소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소비재가 되는 것이고, 보리를 청량음료 회사에서 보리 음료를 만드는데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생산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나와 있잖아요. 서비스를 우리가 번역을 책에 따라서는 용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노동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 노동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강의를 한다거나 택배 서비스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노동,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대가를 우리가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건은 아니지만 서비스는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으로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지 얻어낼 수가 있는 거 얘기합니다. 자, 의료 서비스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 의료 기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는 의료 진찰 행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료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품이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합쳐서 상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상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라고 얘기하고요. 소비재와 생산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상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자, 생산 요소. 자, 우리가 뭔가 인풋과 관련된 거예요. 생산 요소는 인풋에 해당하는 건데요. 인풋에는 노동과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원적 생산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자본재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노동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때도 의료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거나 할 때도 어떤 포크레인이라든가 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재라고 주로 얘기해요. 캐피탈 해가지고 자본, 우리가 할 때 금융자본 할 때는 앞에 파이낸셜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캐피탈 구즈 좋은 것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약간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잘 선택하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셔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레셔널이라는 말은 우리가 레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직면하는 계산, 레컨이 계산하다잖아. 여기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과연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가지고 베네핏이 크면 선택하고요. 베네핏이 작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또 경제하려는 의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willingnes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의사 이걸 나타내는 건데 왜 이러한 의지가 필요합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 희소성 때문에 그래. 우리가 돈이 되게 많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면 물론 그것도 희소성 문제에 빠져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 없이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잘이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최적화라는 말을 주로 쓸 겁니다. 이 표현 머릿속에 체크해 두세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은요. 합쳐서 최대 또는 최소, 최대화의 원칙 그리고 최소 비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극대, 극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적이라는 말은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최대화. 나쁜 거는 극소화합니다. 극소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최대, 최소 이렇게 다루는 게 바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 개념 좀 볼게요. 한 사회에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평축에는 소비재 생산량이 있고 수직축에는 생산재 생산량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회계학을 공부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시험 보는 과목이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 거야. 하나는 경제학 과목이 있고요. 수직축에는 다른 기타 과목이 있어요. 회계학이라고 할게요. 회계학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체력과 IQ와 돈과 이걸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학에 투자했더니 80점. 여기는 바로 뭐냐면 경제학 점수는 80점을 받고요. 회계학 점수는 빵점을 받은 거예요. 얘가 원점이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회계학 점수도 한 90이라고 할게요. 회계는 좀 쉬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그럼 이 B점은 경제학 점수는 빵점을 받고 회계학 점수를 90점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있거든요. 곡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곡선으로 그냥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C점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할게요. 이 점은 만약에 회계학 점수는 50점을 받았는데 경제학 점수는 한 40점 받았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점은 선택할 수 없어요. 뭐냐면 여기 D점이라고 할게요. D점. D점은 경제학 점수는 80점을 받았는데 회계학 점수가 50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도달할 수가 없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점들이다.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요 곡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 여기 볼게요.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 점수를 내가 20점을 받았어. 여기요. 2점이라고 할게요. 2점. 근데 회계학 점수는 50점 받았어.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할 수 있지. 그래서 2점 같은 경우에는 달성이 가능해요. 2점은 도달할 수 있어요. 달성이 가능하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낭비가 있는 거야, 낭비가. 왜요? 왜 낭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색깔을, 아름다운 색깔을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시다. 색깔을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회계학 점수가 50점인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경제학 점수를 이렇게 40점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점으로 가게 되면 더 우리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낭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낭비가 있는 것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우선 이 정도까지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이렇게. 내가 만약에 경제학 점수가 그대로 20점 받으면 회계학 점수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서는 낭비가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뭐다? 이 점들은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효율적인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화살표 보시면 이 페이지에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낭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PPC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정리 좀 하시죠. 말 그대로 프로덕트야. 생산 프로덕트 가능 파서빌리티 커브예요. 곡선입니다. 용어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기술과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곡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우선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으면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용어인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어떤 활동,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3페이지.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은 그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최선의 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떤 거 희소성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얻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읽어본 적이 있죠.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그럼 아유 저 길을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고 이쪽 길을 선택해서 아이고 이 길을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희소성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희소성으로 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반드시 물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원리 할 때는 주로 반드시 따르는 걸로 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대가가 바로 희소성에 의한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라는 나 저거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갖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기회비용, 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에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우리 빵이라고 합시다. 여기 미사일이라고 합시다. 미사일. 자,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또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빵과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할게요. 자, 그럼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나라는 여기 A라는 나라는 여기를 선택하고요. B라는 나라는 여기를 선택합니다. A와 B 중에서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이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어딜까요? 미사일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좋아해서 미사일을 뻥뻥뻥 만들어서 쌓아 올리잖아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빵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야 우리도 빵을 좀 더 하나 더 생산해야겠다라고 하면 빵을 생산하려면 한 개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공짜가 없죠. 대가를 치러야 돼.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빵 생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 미사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역시 빵 하나를 더 생산합니다. 그럼 이만큼 또 미사일을 포기해야 돼. 빵 하나 생산합니다. 미사일을 이만큼 더 포기해야 됩니다. 자,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PPC가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요. 우하향한다면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빵을 X라고 할게요. 요거를 미사일을 YJ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J를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XJ를 한 단위 한 개 더 추가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YJ를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일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XJ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YJ를 일부 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XJ를 하나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XJ 생산 시 네,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가 발생해요. 대가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이해가시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우리 거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XJ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J가 처음엔 작았어요. 그 다음 포기하는 YJ가 굉장히 커요. 포기하는 YJ가 엄청나게 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J 양이 포기해야 되는 YJ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대가가 커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비용이 커진다.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J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대가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체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X, Y 얘가 뭐냐면 P, P,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x제를 하나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해요. x제 생산하는데 y제를 점차 포기하게 되는데 자, 교환 비율, 기회 비용 나타내는 포기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 이 길이가 똑같다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직선이면 x제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해. 그렇죠. 그래서 x제에 따른 기회자는 우리가 뺄 겁니다. 나중에는 언제나 기회비용을 경작에서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뺄 거예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그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곡선은 곡선인데 이렇게 생겼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P,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x제를 하나 더 생산을 하려고 해. 그때 y제를 포기하는데 처음엔 많이 포기해야 되고요. x제 하나 생산하는데 그 다음엔 조금씩 포기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조금 포기하고 그 다음엔 더 조금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좀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여기 눈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여기가 오리진해서 원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원점에서 보는데 이 곡선은 어떻게 돼? 여기서 쫙 바라보게 되면 볼록하잖아. 볼록 렌즈 같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x제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예요. 점차 처음에 크다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지도 않고 오목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원점에서 바라봅니다. 원점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오목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목하다. 아셨죠? 그럼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점차 커져요.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겁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때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냐, 볼록하냐, 우하향하는 직선이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체증하냐, 일정하냐, 체감하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야.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이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생각해봐. 여기 보시면 처음에 x제가 빵 아니면은 여기 미사일 나와 있는데 처음에 빵 만드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빵 생산에 투입하게 되면 그냥 어차피 미사일 만드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빵에 생산하면 더 생산성이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x제가 만약에 합창팀이라고 할게요. 합창팀. 만약에 여기가 축구팀이라 할게요. y가 축구팀을 하나 생산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이 회사에서 전부 다 축구만 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노래하고 싶어하는 무슨 조용팔, 뭐 너후나 넘진 이런 사람들도 합창을 하고 싶은데 축구를 억지로 하고 있었어. 근데 자, 합창부를 하나 만듭니다 이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축구를 싫어하지만 합창을 좋아하고 합창에 재능이 있는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잖아. 어차피 축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대가가 별로 크지 않다가 점차 합창부가 많아져. 그래서 여기서부터 합창팀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손흥민과 이런 축구 선수들, 박지성들도 자, 노래하세요. 이러는 거잖아.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축구에 따르는, 축구를 포기함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하면은 이거 그냥 암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암기하세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고요. 왜 이러한 오목한 형태가 됩니까? 하면은 자원의 이질성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능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 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기본 문제 이렇게 3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제학 원론에 요즘 이제 맹퀴의 경제학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유튜브에다 맹퀴의 경제학 이런 거 올려놓고 있긴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제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예요. 뭐 미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긴 했는데 모든 경제학의 또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슨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쓴 경제 원론 책에서 이 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대세가 됐었거든요. 예, 뭐 최근에 맨큐나 크루그만 교수나 이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대세가 되긴 했는데 이번 경제 원론 책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며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 3대 문제예요. 물론 최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when 이것도 중요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경제학에 보통 우리가 3대 문제다라고 하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뭐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엘슨이라는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를 리스펙트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3대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언제 공부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생산하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또 재생 불가능한 그런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요,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에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생산, 분배, 소비, 생산한 걸 이제 교환하는 거죠. 네,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질서의 제도와 그런 인간들의 어떤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선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게 그래서 행위라는 말을 썼는데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주체에는요, 민간 주체가 있고 국가 전체 뭐가 있습니다. 민간은 가계와 기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부가 있어요. 정부까지 정부도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과 정부를 다 합친 것을 우리가 국민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곽경제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콱 이렇게 칸막이처럼 이제 글로벌 세계화가 이제 위축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폐쇄 경제로 자급자족 경제다라고 하면은 문을 닫는 거야.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없는 거와 다른 나라와 개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자급자족 경제, 아타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다른 데랑 교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개방 경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열린 거죠. 열린 경제 번역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픈 이코노미 하면은 해외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요. 수출과 수입, 교역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정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경세제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잘 경영하고, 빈곤에 빠진,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좀 구제하는 그런 것들에서 경세제민에서 나온 말이 경제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약간 동양식 한자어가 좀 더 서양식 언어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을 잘 말 그대로 경영을 하고 경영이라는 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관리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빈곤에 빠진 국민들을 이제 행복하게 빈곤에서 구제해주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공평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요거 경영과 관련된 거니까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효율성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자, 우리 출발 자체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국가의 부가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 수 있을까? 거기 이제 자유무역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있습니다. 국부론에서부터 이제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덤 스미스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의 아버지 얘기하죠. 원래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 감성론과 같은 그렇게 윤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잘 우리가 엮게 되면은 국가 경제 전체 부를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국부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날에는요 생산, 소득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요. 부보다. 부라는 것은 나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러시아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자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생산 지하 자원에서 부국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 활동 삶은 팍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유량 개념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소득과 생산이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뭐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니? 라고 하면 언제나 희소성에서 모든 문제가 등장해야 됩니다.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잘 사용해서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그리고 교환, 그리고 분배, 그리고 소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학의 구분은요.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이론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 어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수학을 많이 써요.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큰 히스토리라든가 경제 사상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팔리시,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 아니면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정책 등등등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다루게 되고요. 실증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규범경제학과 약간 구별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우리는 실증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규범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이야. 가치 판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팩트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실증경제, 실증명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규범명제는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what should b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규범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우리가 지금 경제 상태 이거는 약간 통계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현황을 진단하는 게 실증경제학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실업률이 지금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규범경제학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정태경제학과 여기 보시면은 동태경제학이 있는데요. 정태라는 것은 static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스냅 사진 같이 이제 멈춰 있는 그런 거예요. 사진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정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태다라고 하면 이게 움직일 동자잖아요. 다이나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이나믹. 자, 요거는요. 시간이 들어가 있어. 시간이 들어가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동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통 이제 동영상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요. 약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시가 주로 이제 동태 분석이 돼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경기가 업앤다운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성장 동태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미시와 거시는 우리가 봤죠. OT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개개인의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숲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하나하나씩 보는 거죠. 나무와 풀과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는 거 색깔을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과일도 열려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렌즈를 가지고 쭉 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구 경기를 본다라고 하면 축구 선수 있잖아. 손흥민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미시경제학이고요.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요, 이게 클 거자를 사용합니다. 매크로 이렇게 돼서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국가 경제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아우르고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 아니면 한국팀의 축구 전체 결과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이겼는가? 어떻게 뭐 전반전과 후반전에 코너킥이 몇 개고 페널티킥이 몇 개고 반칙 몇 개 이렇게 전체적인 집계된 변수에 대해서 다루는 게 우리가 거시경제학이고요. 그게 아니고 세세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분은 어느 한 파트만 놓고 보는 거예요. 파샬. 그래서 우리가 사과시장 하면 사과의 수요 공급만 놓고 보는 것이고,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OT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노동시장, 자본시장, 생산물시장, 사과시장, 바나나시장, 경제는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거야.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와 있죠.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분석하는 겁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 좀 더 심플합니다. 일반 균형 분석이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부분 균형 분석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 경제학의 구성과 방법론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이론의 목적. 자, 이론이라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형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델. 자,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를 한번 그려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비행기로 하면 좋겠지만 그냥 모형 비행기를 사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날아가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비행기 아니더라도 날아가는 원리를 파악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자연현상이 되게 복잡해. 근데 우리가 그 현상의 원리를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 모형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단순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모형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이론, 이 모형,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이론 구성이 3단계 해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 가정을 세우고 모형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가정을 설정해서 모형을 세웁니다. 그 다음 그걸 검증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 고등학교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워서 모형으로 설명해서 그게 맞으면은 그게 이론이 되고 법칙이 되고 만약에 그게 틀리면은 폐기 처분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뭐 가정의 설정서부터 모형의 정립, 모형의 검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보실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방법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을 분석할 때 인과관계 오류가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이제 잘못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지역을 살펴봤더니 그 지역에 아니 이게 경찰이 많은 거야. 경찰 수와 경찰관 수와 범죄 수를 비교해 본 거야. 도둑놈 수를 본 거야. 근데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모양이 이러한 관계로 보이게 되는 거야.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 이거 봐. 범죄가 경찰관 수랑 서로 플러스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상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뭐다? 경찰관을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상한 거잖아. 아니 경찰관이 왜 늘어나요? 범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찰관 수를 늘린 건데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인간관계로 잘못하게 되면 정책을 잘못 우리가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엉뚱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을 꼽아가지고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는, 그리고 3번에 단순한 선후관계를 주죠. 까마귀가 날았더니 배가 떨어졌어. 이거 아무 관계가 또 없어요. 먼저 일어났다 해서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고 우리한테 좀 더 의미가 있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구성의 오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구성원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이라는 거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부분과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의 합이 전체랑 언제나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 한번 보시면은 얘의 관중석의 경기 관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극장이라든가 야구 경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막 불이야 해서 극장에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맞아. 그냥 비상구를 찾아가지고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비상구를 찾아서 달려 이렇게 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상구로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딱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입구는 좁잖아. 그래서 막 가스에 질식돼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과 전체 아니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나중에 볼 텐데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가 침체될 때 개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가 침체, 경제가 더 깝깝해질 것 같아. 그럼 막 소비를 막 하기보다는 절약,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요, 조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들이 만들어낸 물건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돼? 재고가 자꾸 쌓이죠. 재고가 자꾸 쌓이면 재고가 자꾸 쌓이는데 공장이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공장 가동률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면 기계가 10대가 있는데 거기서 5대밖에 사용 안 해. 그럼 기계 5대는 안 굴려. 그러면 기업이 돈도 없어 죽겠는데 계속 고용을 할 수 없잖아. 사람도 잘려. 기계도 내다 팔어.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또 줄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는 불황의 상황에서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얘기했는데, 자, 절약, 저축 나쁜 것이고 소비를 펑펑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경제 이론의 주관성과 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경제 원론 교과서에서 살짝 언급하는 건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 경제의 불확실성, uncertainty.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예측, 미래 학자들을 고견을 듣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도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원래 다른 표현인데 같게 보셔도 돼요. 위험이라는 거를 고려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제 현실의 불확실성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페이지 가보시면 평균적으로 불확실성 하에서는요, 경제 법칙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성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수의 법칙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좀 특이한 경향이 있어. 특이성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인 대표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특성은 어떤 민족성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어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할 때도
불확실성이 있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표성을 잡아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언어 하면은 그것도 뭐 표준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마다 사투리 비슷한 것들이 비표준어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표준어 정하는 것처럼 경제학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성, 평균적으로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개개인이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도 굉장히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그런 선택할 때 고려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은 말로 설명하는 게 서술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TV에 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말로 설명하지 거기다가 뭐 수학으로 증명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간단한 수요의 법칙 같은 거는 쉬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조금 소비하고 가격이 싸지면 많이 소비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만약에 그래프로 이제 설명한다? 기하학적이라는 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약에 수요의 법칙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사과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과에 대한 수량 이렇게 있고요. 사과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두 개와의 관계가 이렇게 우아한다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해서 1,000원이었었는데 500원으로 싸졌더니 사람들이 사과를 B점으로 가서 더 많이 사네. 1,000원일 때는 5개를 사려고 그러는데 500원이 됐더니 15개로 소비량이 증가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아형하는 수요 곡선을 나타내면 바로 쉽게 말로 얘기했던 수요의 법칙을 한눈으로 바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이거를요 우리가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야. 수리적인 언어로 사용해가지고 Q라고 할게요. 어떤 수요량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프라이스 해서 가격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많은 얘기들을요 또 그래프를 그리는데 복잡하잖아. 그걸 한마디로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 세 번째 경제학의 주요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요. 이 경제학의 주요 원리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 12가지, 한 10가지 정도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우리 경제학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떤 인센티브에 반응하고요. 어떤 거와 관련된 선택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때 진짜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의 교환, 자발적인 교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너 어떤 거 할래?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돼. 그게 바로 손흥민은 축구를 하고 BTS가 축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노래를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전문화 그리고 특화, 분업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어떤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한계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살짝 용어만 한번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사람들의 소득은 그 생산 자원의 시장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뭐냐면 야, 너 임금, 소득 얼마나 벌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창출한 기여한 바에 따른 거야. 기여가 바로 시장에서 창출한 가치야. 손흥민이 왜 어떤 연봉 계약금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 팀에 가져다주는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때로는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 맡겼을 때 모든 게 잘 작동되면 괜찮은데 시장이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걸 바로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항상은 아닙니다. 때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장기 한 나라 국민의 어떤 생활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생산성이야. 생산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 화폐, 이거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라는 것은 윤활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기름칠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개는 두 마리 토끼가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단기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정책은 단기라는 말 붙었어요. 경기 변동이고 장기에는 경제 성장이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머리로 이것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제는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요. 그게 뭐다? 기회비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게 제가 만들어낸 산발이가 되는데 요거 세 개가 같이 그냥 이렇게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학은 뭘 배우는 학문입니까?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와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요. 요 희소성, 기회비용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P, C,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한다가 무슨 말인가 보시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당신을 응원합니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학에 처음에 발을 딛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한 것이고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경제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